재판부가 가장 오래 멈춰선 곳은 사건이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아니었다. 언제 있었는가였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진술했다.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서기까지 그 내용은 흔들리지 않았다. 재판부도 그 진술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그런데도 결론은 무죄였다. 피해 사실 전체가 부정된 것이 아니었다. 딱 하나, 강간 혐의만이었다. 이 판결을 처음 접하면 누구나 의아해진다. 피해자의 말을 믿으면서도 무죄라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 질문이 바로 이 재판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사건은 음악계 인맥을 배경으로 시작됐다. 피고인은 가수 프로듀서였고 피해자 시은 작사가였다. 두 사람은 일로 엮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자신들이 연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긴 시간을 함께한 연인이라면 남아있어야 할 흔적들, 사진이든 선물이든 애칭이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는가? 재판부의 답은 그렇다에 가까웠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상담을 받기 시작한 병원 기록도 있었고 주변인의 증언도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미안하다고 한 문자 메시지도 남아있었다. 그런데 강간 혐의는 달랐다. 피해자는 사건 날짜를 2013년 11월 27일이라고 최종 특정했다. 그 날짜가 공소장에 기재됐고 법정 심리의 기준이 됐다. 그런데 바로 그날 피고인 사무실 직원은 오후 내내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 카드 결제 기록이 그것을 뒷받침했다. 피고인의 아들도 그날 다른 곳에 있었다는 영수증이 나왔다. 피해자가 진술한 상황, 그날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다는 그 장면이 물리적으로 들어맞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기서 멈춰야 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법이 요구하는 기준은 명확하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어야 한다. 그 기준에 이 날짜는 닿지 못했다. 그리고 날짜가 바뀌면 공소사실 자체가 달라진다. 재판부가 임의로 다른 날짜를 특정해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믿는다는 것과 증명한다는 것은 같지 않다. 이 판결이 남긴 가장 낯선 풍경이 바로 그것이다. 피고인 A는 음악 제작자였다. 가수를 발굴하고 음반을 기획하고 공연을 연결하는 일을 했다. 업계 안에서 그는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피해자 시은 작사가였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일 때문이었고 관계도 이를 매개로 이어졌다. 피고인은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이었다고 주장했다. 2009년 무렵부터 2014년까지 불륜이었지만 서로 감정이 있는 사이였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이 기록을 들여다봤을 때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 없었다. 함께 찍은 사진도 주고받은 선물도 서로를 부르던 애칭도 남아있지 않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법정에서 연인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했다. 강제추행은 2013년 8월의 일이었다. 피해자 씨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향했다. 특정 가수와 작품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하니 그 가수는 없었다. 피고인은 전화 통화 중이었고 30분 가까이 쩔쩔매며 통화를 이어갔다. 통화가 끝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음반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피해자는 왜 오지 않으면 미리 얘기를 해주지 않았느냐고 따지며 돌아섰다. 그 순간 피고인이 뒤에서 양팔로 껴안았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을 모르느냐는 말과 함께였다. 피해자는 뿌리치며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따라 나와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고 피해자는 항의할 생각으로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 피해자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눈치도 없고 사람 마음도 모른다고 했다. 피해자는 강변역에서 인사도 없이 내렸다. 이 부분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피해자는 그 이후 정신과 상담을 시작했다. 2014년 3월의 일이다. 진료 기록에는 갑을 관계가 바뀐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낀다는 말이 남아있었다. 1년쯤 지난 뒤의 기록에는 예전에 사무실에 갔는데 벽에 나를 밀치고 몸에 손을 댔다는 내용도 있었다. 주치의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성추행이라 했다가 나중에 강간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지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과 치료를 권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재판에서 문제가 됐다. 일부 표현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문자 전체의 맥락을 봤다. 메시지 곳곳에는 피고인의 행위를 성추행, 성폭행이라고 직접 표현한 내용이 있었다. 피고인이 보낸 답장에는 미안하다, 반성한다는 말도 있었다. 문자 몇 줄의 어투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흔들기는 어려웠다. 강간 혐의는 2013년 11월의 일로 특정됐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처음에는 2014년 11월 28일이라고 적었다. 이후 세 번째 경찰 조사에서 날짜를 바꿨다. 정신과 상담이 2014년 3월에 시작됐으니 강간은 그 이전인 2013년에 있었을 것이고 콜택시 결제 내역을 따져보면 2013년 11월 27일이 맞는 날짜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공소장에는 2013년 11월 27일 오후 4시 40분경이라는 날짜가 기재됐다. 그 날짜를 둘러싼 다툼이 이 재판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피고인 측은 일관된 방향으로 방어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은 크게 세 가지였다. 피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의 어투, 고소를 뒤늦게 한 경위에 대한 진술 번복, 그리고 날짜를 둘러싼 주변 증거들이었다. 문자 메시지 문제는 재판 초반부터 거론됐다. 피해자 씨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 중 일부 표현이 성폭행 피해자가 쓸 법한 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피고인 측은 이 표현들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문자들을 전체적으로 읽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성추행, 성폭행이라고 지칭한 메시지들도 같은 대화 흐름 안에 있었다. 피고인의 답장에는 사과와 반성이 담겨 있었다. 문자 일부만 떼어내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지만 전체 맥락은 달랐다. 법원은 피해자가 작사가라는 직업적 특성상 표현 방식이 일반인과 다를 수 있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쓴 부분도 있으며 짧은 문장으로 상황을 압축하다 보면 의도와 다르게 읽힐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몇 줄의 어투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이었다. 고소 경위의 번복도 쟁점이 됐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와 상담했더니 어렵다고 해서 고소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에는 언어폭력과 작품료 문제로만 변호사와 상담했기 때문에 고소를 못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피고인 측은 이것이 거짓 진술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사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봤다. 고소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부 어긋났다고 해서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진술까지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강제추행 혐의에 관해서는 이 두 가지 반박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주변 정황과도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여기까지는 피고인 측의 방어가 통하지 않았다. 그런데 강간 혐의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날짜를 둘러싼 싸움이었다. 피해자는 2013년 11월 27일 오후 4시 40분경에 강간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 자리에 피고인의 여직원과 아들이 없었고 그래서 단둘이 있게 됐다고 했다. 여직원은 그날 우체국에 CD를 붙이러 나갔고 아들은 헬스장에 갔다고 피고인이 말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심에서 그 여직원이 직접 법정에 섰다. 증언 내용은 달랐다. 2013년 11월 27일 자신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오후 5시 46분경 근처 가게에서 치킨을 사다 줬고 이후 다 먹은 것을 치운 뒤 퇴근했다고 했다. 피해자 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도 했다. 우체국에 CD를 붙이러 가는 업무는 2014년 3월경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2013년 11월에는 그런 이유로 자리를 비울 일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피고인 명의 카드 결제 기록에는 그날 오후 5시 46분 40초에 해당 가게에서 9,500원이 결제된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여직원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피고인의 아들도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날 자신은 지인과 강남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보냈다고 했다. 카드 결제 기록에는 같은 날 오후 6시 26분 그 식당에서 29,700원이 결제된 내역이 있었다. 그날 사무실에 간 적도 피해자 씨를 만난 적도 없다는 진술이었다. 피해자는 사무실에 여직원과 아들이 없어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런데 기록상 그날 여직원은 사무실에 있었고 아들은 다른 곳에 있었다. 피해자가 말한 상황의 전제가 실제와 맞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지점에서 멈춰야 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재판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법이 요구하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기준 앞에서 이 날짜는 버텨내지 못했다. 가능성은 있었다. 그러나 법이 허용한 선택지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가장 오래 머문 질문은 하나였다. 피해자의 말을 믿는다는 것과 피해자의 말대로 유죄를 선고한다는 것이 같은 말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같지 않다. 그리고 이 재판은 그 차이가 실제로 판결을 가른 드문 사례 중 하나다. 재판부는 피해자 씨의 진술 자체를 불신하지 않았다.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일관성이 있었고 구체적이었고 주변 정황과도 어긋나지 않았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보낸 사과 문자가 있었고 지인의 증언도 있었다. 이 부분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강간 혐의는 달랐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진술의 진실성이 아니라 공소사실에 특정된 날짜였다. 형사재판에는 오래된 원칙이 있다. 범죄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증명의 대상에는 범행 일시도 포함된다. 날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점이기 때문이다. 언제 있었던 일인지가 특정되어야 피고인은 그날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날짜는 2013년 11월 27일이었다. 피해자가 세 번째 경찰 조사에서 직접 특정한 날짜였다. 콜택시 결제 내역을 근거로 삼았고 정신과 상담이 2014년 3월에 시작됐으니 강간은 그보다 앞선 2013년이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더해졌다. 그런데 바로 그 날짜에 문제가 생겼다. 피고인 사무실의 여직원은 당신 법정에서 증언했다. 2013년 11월 27일 자신은 오후 내내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피고인의 요청으로 저녁 무렵 근처 가게에서 치킨을 사다 주었고 먹고 남은 것을 치운 뒤에야 퇴근했다고 했다. 피해자 씨를 본 기억은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그날 여직원이 우체국에 CD를 붙이러 나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업무 자체가 2014년 3월 이후에 시작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카드 결제 기록은 여직원의 진술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피고인의 아들 B도 사실 확인서를 냈다. 그날 자신은 강남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결제 기록이 남아 있었다. 피해자는 강간 이후 피고인을 따라 1층 술집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피고인의 아들이 들어왔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날 다른 곳에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이 전제로 삼은 상황, 즉 그날 사무실에 여직원도 아들도 없어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됐다는 그 장면인 기록과 맞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을 검토했다. 하나는 피해자의 기억이 틀렸을 가능성이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진술한 것이고 날짜나 세부 상황에서 기억이 뒤섞였을 수 있다. 피해자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기억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다른 하나는 공소장 날짜가 바뀔 가능성이었다. 만약 강간이 2013년 11월 27일이 아닌 다른 날에 있었다면 그 날짜를 다시 찾아야 한다. 재판부는 기록 전체를 검토했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에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들어맞는 다른 날짜는 찾을 수 없었다. 날짜를 바꿀 여지 자체가 없었다. 여기서 법리가 작동했다. 재판부는 단독으로 날짜를 바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다른 날에 범행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대법원 판례가 오래 전부터 확인해온 원칙이다.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 이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핵심 기준이고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지점에서 판단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밀하게 들여다봤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강간이 아예 없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무죄였다. 의심은 있었지만 확신으로 넘어가지 못했다. 법이 요구하는 기준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는 이런 취지의 문장이 남아있다. 비록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3자들의 진술과 서로 일치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 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재판부의 시선은 이 문장에서 오래 머물렀을 것이다. 믿음과 증명 사이의 거리. 그 거리가 이 사건에서는 판결의 결론을 갈랐다. 이 판결이 남긴 것은 결론이 아니다. 강제추행은 유죄였다. 강간은 무죄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받았지만 그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날짜 하나가 버텨내지 못했고 그것으로 결론이 달라졌다. 법은 피해자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증명되지 않은 것을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것이 형사재판이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이다. 누군가는 그 원칙이 너무 차갑다고 느낄 수 있다. 또 누군가는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느 쪽이 옳은가를 이 자리에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 가지는 남는다. 믿는다는 말과 증명된다는 말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 질문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된다.